네, 가장 핫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지만 날카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자들의 수다. 장희수 기자님, 홍주환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두 분 오늘 첫 만남이신가요? 예, 네, 저는 처음 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뵀습니다. 네, 첫 만남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뭐 아, 그래요? 첫인상 서로 어떠십니까? 되게 잘생겼네요. 네, 덕담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기자이기 전부터 네. 이제 그 TV로 많이 뵀었는데 네. 이렇게 또 뵈니까 약간 연예인 본 느낌. 아, 연예인 본 느낌. 아, 네, 조금 납니다. 네, 그 후배 기자의 떨리는 설레임 같이 안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윤석열, 김건희 그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동시 구속됐잖아요. 지금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장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보다는 쉽게 온 것 같아요. 저는 5년 다 채울 줄 알았어요. 한 네. 1, 2년 안에 안 무너지는 거 보고 이제 3년 차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네, 아, 이거 임기 채우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12.3 비상겸 삽질해서 윤석열 구속시킬 때 좀 어려웠잖아요. 네네네. 좀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윤석열 구속되는 거 보면서 김건희는 그냥 뭐 자동으로 그렇게 따라 들어갈 거 알아서 김건희가 들어갈 때는 특히 이렇게 어떤 뭐 감정의 동요는 없었는데 윤석열 들어갈 때는 좀 이제 고생길은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고생길이 본인의 고생길이에요, 국민의 고생길이에요. 국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맨날 수사기관 뭐 불려다녀야 되고. 그동안 그러면 윤석열 때문에 수사기관 계속 불려 다니셨었나요? 네, 뭐 5개 걸려 있다가 한두 개 털어내고 지금도 한 3개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예, 예. 자세한 고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예. 어떠셨습니까? 저희 뉴스타파에서 2020년에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이제 아직 대선 후보이기도 전에 네. 처음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처음 폭로했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 계속 뭐 검찰 수사도 하고 했는데 계속 김건희는 무혐의가 났잖아요. 네, 사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 도이치모터 사건은 그냥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삽질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져서 이제 다시 이 사건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특검이 시작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다이나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뉴스타파도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도 싸우고 있나요? 뭐 검찰이 자존심상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공소 취하를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네네.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인데 네. 저희는 앞으로 이 사건도 과연 검찰이 어떻게 끝낼지 네. 매우 이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수사 방향으로 가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김건희 동시 구속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왜 윤석열은 이렇게 속옷 시위를 하면서 계속 자체를 거부하고 김건희는 수사에는 참여, 특검 조사에는 참여는 하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어떠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거 한 명은 이렇고 한 명은 이렇고 좀 어떻게 보세요? 전략입니까? 저는 전략 없다고 보고요. 전략이 없다. 윤석열은 끝났고요. 끝났습니다. 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이게 무죄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유죄면은 그렇죠. 무조건 무기징역이 가장 낮은 형량이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 끝났으니까 싫겠죠. 싫겠죠. 뭐 나오는 거 싫고 김건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잔머리를 굴릴 텐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쌓아올린 거짓의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뭐 거짓말이 지금 족족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겠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 들어갈 때까지도 거짓말 네. 한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뭐 심려를 끼쳐드려. 그럼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7시간 녹취록, 디올백,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실 김건희가 다 한 건데 네. 그걸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다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그 정도 수준의 잔머리인 거죠. 그렇게 쇼하면 I believe 그 사과했을 때 어찌됐건 그렇게 넘어가서 집권하는 데까지 성공했잖아요. 네. 그 전략 다시 써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게 됩니까? 특검 수사 시작했고 진실들이 없다. 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도 할 말이 없겠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 되고 다 그 수사 진술 조사에 남아서 증거가 되고 기록이 되니까 못 하는 거죠. 네, 윤석열, 김건희 뭐 어떤
정치 공동체이잖아요. 사실상 VIP 1, VIP 제로인데 왜 이렇게 수사에 임해서 다른 태도를 보일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많은 형사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공동체였던 사람들도 네. 이제 감옥에 갈 처지가 되면 아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그렇죠. 죄수의 딜레마 맞습니다.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장인수 선배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포자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포기했다. 네. 대신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에서 본인이 이제 다퉈보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특검이 기소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여기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판에 가서 어차피 할 거니까 재판에 가서 다퉈봐서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좀 줄여보거나 쳐내겠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최소한 한 개 정도는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언 중에 김건희 발언 중에 그 포토존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아무것도 관여를 안 했다고 해야지. 왜냐면 범죄라는 것은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이제 범죄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네. 난 이게 범죄인 줄도 몰랐고 이게 네. 잘못된 줄도 몰랐다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가끔 이제 범죄자들이 하는 심신미약 주장 같은 그런 식의 주장이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전략적인 의도로서 심신미약을 본인이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비유일 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범죄라고 인식도 하지 못할 만큼 네. 권력이나 이런 정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건희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잘못인 줄 몰랐다? 아니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네. 7시간 녹취록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걸 보면 네. 자신을 정치 싸움의 희생양,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피해자 스스로를.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렇고 그 비판 보도가 고발 보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대한 네. 7시간 녹취록 보도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게 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휘말려 들어서 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네. 선량하고 검사 남편 안 만났으면 그냥 뭐 있는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전문직 여성이었는데 네. 괜히 검사 남편 잘못 만나서 난 이런 고초를 겪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다. 네, 마치 정치 싸움에 뭐 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약간 스스로를 아무튼 좀 그렇게 뭐 고귀하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인식의 단면을 드러낸 거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난 정치 그런 거 몰라요. 여야가 싸우느라 나는 그냥 거기 괜히 휘말려서 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네요. 네. 이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예. 아까 그 뉴스타파에서 그 김건희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많은 언론 탄압을 받았던 걸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언론 탄압을 받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 대선 때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네. 저희가 소위 김만배 녹취록을 김만배. 네. 보도했죠. 네.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네. 김만배 씨가 이제 뉴스타파의 당시에 전문위원이던 네. 그 신앙님 전 기자를 만나서 둘이 네. 원래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인데 거기서 이제 뭐 윤석열이 자기를 과거에 뭐 풀어줬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요. 자기 공범이었던 조우영 씨를 풀어줬다. 그래서 그거를 보도하니까 이제 그게 허위 보도라면서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제 저희를 압수수색하고 언론사 뉴스룸을 압수수색한 건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그래서 압수수색하고 저희 이제 당시에 보도했던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자택과 김용진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해서 사실 무리하게 기소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재판에 가보면 검찰이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약간 좀 위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공소장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범죄 사실을 뭐 10개 해놨다가 뭐 9개로 줄이고 8개로 줄이고 또 수정하고 뭐 그래서 사실상 저희 내부적 말로는 공소장이 거의 걸레짝이 됐다 네, 네. 하는 말이 할 정도로 이거를 사실상 이런 사건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이 언론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해서 네. 계속 재판까지 끌고 나가서 뭐 기자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재판에 계속 불러들이고
증인 신청도 수십 명 하고 하는 네. 게 이 과정이 모두 다 언론 탄압 아니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자님께서는 뉴스타파에 향한 탄압의 중심엔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뭔가요?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당시에 뭘 했냐면 그 김만배 녹취록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던 언론사들 방심위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를 인터넷 언론사니까 직접 제재는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뭐 MBC, YTN 뭐 이런 KBS 이런 방송사들에다가 다 이제 과징금을 때리고 경고를 때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뉴스타파가 한 보도를 이제 더 이상 인용하지 못하게끔 한 거죠. 하지만 이게 다 나중에 법원 가서는 모두 다 부당한 제재였다고 다 처분이 났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언론 탄압이고 또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또 한 게 또 있었죠. 그 자신의 가족, 지인들을 동원해서 뉴스타파 그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게 합니다. 단체로. 네, 네. 그래서 그걸로 또 빌미를 삼아서 이제 또 과징금을 때릴 수 있었던 거죠. 사실상 저희는 이걸 민원 사주라고 했는데 경찰이 최근 무혐의를 줬죠. 무혐의를 줘서 문제가 되고 다시 이게 재수사가 될지는 좀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태원 참사에 제가 변호인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뉴스타파에서 길 잃은 별들의 길이 되어 이태원 진실버스 이 다큐가 업로드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가슴 뭉클하고 많은 의미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동행 취재하셨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BBC라든가 외신에서는 관련한 다큐를 계속 만들었는데 한국에는 왜 이런 심층 취재 다큐가 없느냐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뉴스타파에서 했네요. 그때 제가 아마 그 변호사님을 인터뷰를 했을 겁니다. 네네, 그때 아마 맞습니다. 이제 사건 이태원 참사 아주 초기에 네. 한 뭐 2022년 말쯤에 했죠. 그 인연으로 우리가 만났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언론사들이 많이 하는 게 보통 캘린더성 보도죠. 뭐 1주기가나 2주기나 보통 이럴 때만 보통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뭐 중간 결과 보고를 한다. 아니면 이제 최종 보고서를 냈다. 네. 아니면 뭐 이 조사 과정에 뭐 논란이 좀 일고 있다. 보통 네. 이럴 때만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다큐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와 언론인들과 지속적인 스킨십이 계속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취재 외적으로라도 네. 아직 취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만나서 마음을 풀어주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해야 이제 이분들이 진짜 다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말을 이제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는데 네. 왜냐면 그분들 앞에 두고 2시간, 3시간 인터뷰 시키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요.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긴 힘든데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좀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지만 다른 데일리 매체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계속 이제 보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다큐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일수 기자님은 우리 네. 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해서 디올백 사건 사실 네. 그걸로 그걸로 인해서 김건희 게이트가 열리고 외신 보도 윤석열이 실제로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였잖아요. 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정말 장희수 기자 그다음에 디올백일 텐데 왜 MBC를 그만두면서까지 이거를 보도를 해야 됐나 어떤 절박함이 있었나 그 배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MBC에서 보도를 안 한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예, 그러면 이제 보도를 제가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건 특종이고, 네. 예, 제 기자 인생에 있어서 다시 이런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인데 이걸 안 한다고 했을 때, MBC 데스크에서 이건 보도하지 마 이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그러니까 뉴스 결정권자가 이제 보통 보도국장입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국장 회의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난 거. 경영진한테 보고해서 경영진이 결정을 했는지 국장이 결정했는지 그건 솔직히 알 제가 수가 모르고요. 없죠. 네. 예, 그거는 뭐 윗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네, 네. 제가 들은 거는 이제 국장한테 들은 거고. 네. 예, 이거를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꼭 내가 보도하고 싶다. 싶다.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다. 네, 진짜 그리고 기자 정신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명수 기자가 이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하라고 줬었는데 그때 잘 보도하지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렇구나. 어떤 부채의식. 부채의식.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 기자에 대한 부채의식. 한 번 약속을 못 지켰는데 2번 또 약속을 못 지킨다라는 게 잘 용납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러면 7시간 녹취록 보도도 잘 못했는데 디올백은 아예 하지도 못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자가 아닌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뭐 어디 가서 뭘 내가 기자라고 뭐 명함 돌리고 뭐 취재하고 MBC 장희수 기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보도를 못하면서 그럼 그런 생각을 장희수 했죠. 기자님이 생각하는 기자란 무엇인가요? 기자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스스로 자리를 내던지신 건가요? MBC 기자 자리 내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기자는 수습 때 아마 같은 내용을 배울 겁니다. 기자는 네. 이제 팩트를 게더링, 팩트를 네. 긁어 모아서 취재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조금 더 색칠을 하자면 뭐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사람,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늘 하죠. 늘 모든 기자가 다 하죠. 네. 하지만 모든 기자의 양태는 서로 다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나름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청자가 좋아하는 뉴스인가, 시청자가 보는 뉴스인가. 첫 번째 원칙은 시청자. 그냥 시청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자. 네네. 근데 이제 시청자가 좋아한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쁜 남자 여자 모델을 갖다 놓고 자극적인 걸 방송을 만들어서 이게 뉴스예요, 이게 시사예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방송, 이 뉴스를 내 이름을 걸고 할 때 부끄러운가? 내 두 이름. 번째. 요 두 개가 통과되면 보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네. 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으시군요. 어떻습니까? 네. 본인이 생각한 뉴스타파 기자로서 많은 이제 어려움, 시련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 때. 본인이 생각하는 기자란 이런 것이다. 저는 사실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압도 있었지만 네. 이제 전 사실 이제 기업들의 탄압을 많이 받았거든요. 뉴스타파는. 이제 기업들의 탄압이요. 왜 뉴스타파는 보통 이제 광고를 안 받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이제 마사지라고 하죠. 이제 뭐 비판 보도를 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광고비로 그것을 이제 뭐 사실 퉁을 치는 네, 기사를 없애거나 이러면서 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법률 리스크가 좀 있어요. 뉴스타파는. 네. 저는 쿠팡이라는 이제 기업과 네. 이제 계속 소송을 해왔고 네, 오랫동안.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보도를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그냥 내가 관심 있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냥 다시 내 관심사거나 내가 진짜 뭐 쿠팡에 관심이 있다거나 내가 뭐 노동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보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네. 이 보도하는 게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돼서 생각하는 것인가 네. 그런 거가 좀 오래 몰입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죠. 네.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주변에다 계속 이제 물어보고 네. 이제 너도 이거에 관심 있어? 너 이거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라는 거 그냥 물어보고 다닙니다. 네. 왜냐면 뉴스타파 기자들은 한 사건을 비슷하겠지만 뭐 몇 달, 1년, 2년씩 취재하거든요. 네. 이제 그럼 이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의 관심인 건지, 나만의 관심인 건지. 네. 그래서 그걸 항상 자문해 보는 편입니다. 네.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시청률이 잘 나오나. 저는 시청률 지상주의자여서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다면 맞게 가고 있으신 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시청률이 잘 나오면 사람들도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예, 예. 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나 그런 이제 귀 기울임이 반영된 게 시청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제 강인구 기자님 지금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입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지금 기자 정신 우리가 각 언론사 대표 이제 기자님들 정말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들을 다루고 전체 흐름을 바꿨던 세 분을 모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강인구 기자님 생각하시는 네, 기자란 무엇인가? 기자란 무엇인가? 네. 예, 기자는 원론적으로 정해진 거에 따르면 뭐 자유로운 취재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네. 이걸 통해서 건전한 공론을 조성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자가 쓰는 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네. 내공이 있는 기자님들이셔서 각자의 저널리즘과 기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올백 그 마지막 질문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시 디올백 수수 그 보도 당시에 뇌물 받은 것 이상으로 김건희 씨 태도 너무나 다들 대국민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뭐 예. 최재형 목사에게 뭐 반말을 쓴다거나 뭐 침을 뱉는다거나 그 모습 자체가 안경 쓰고 이렇게 있는 모습 자체 굉장히 좀 경악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영부인이 맞는지 다들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천박하죠.
천박하다. 예, 예, 천박하죠. 근데 이제 보도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디올백 받았다 이걸 보도하기는 건 쉬운데 천박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도 내용에 담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거는 상당 부분 걸러내고 빼고 네.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네. 저는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당시에 좀 몰카다, 함정 취재다 그런 논란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했죠. 네. 아니 저는 한번 공론의 장에 나와서 저랑 맞짱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함정 취재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에서 함정 취재. 기자들이 함정 취재라는 걸 안 해봐서 네.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 이제 멈춰야 하는 취재인지 자체를 좀 잘 모르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뭐 언론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이게 전혀 딴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함정 취재인데 취재 윤리를 좀 위반한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아주 다른 걸 짚으면서 네. 네, 뭐 제가 함정 취재 얘기할 때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스타파 사례를 듣는데요. 옛날에 이제 체리 농장이었나요? 뭐 토마토 농장이었나? 뭐 체리 농장을 아예 차려서 그냥 방송사에 컨택하고 이게 함정 취재의 가장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취재 방식인데 그런 취재, 외국에서 했던 다른 함정 취재하고 비교해 보면 네. 디올백 취재는 어떻게 보면 함정 취재 축에도 못 끼는 굉장히 수준 낮은. 취재도 못 깬다. 네, 이게 취재의 정도가 낮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윤리의 선을 넘었느냐에 있어서는 이 함정 취재 맞나 싶은 네. 뭐 그런 요소도 있는데. 함정 취재로 보기 좀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체리 농장 얘기를 하셔서 네. 그 약간 당시에 좀 논란이 좀 일었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논란이죠. 그 SBS의 뭐 이제 케이블 방송사에서 이제 뭐 업체 같은 뭐 생생정보통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실 다 돈을 받고 하는 거였어요. 업체들한테. 사실 광고인데 그거를 방송인 것처럼 이제 해서 뉴스타파에서 기자들이 체리 농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 명은 체리 전문가, 한 명은 농장 주인 척하고 실제로 방송국을 컨택해서 실제로 방송을 탔어요. 그래서 방송을 타는 모습을 저희가 또 방송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사들이 돈을 나쁘게 벌고 있다. 아 그렇군요. 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었죠.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취재고요. 네. 이 함정 취재 개념 자체가 서구에서 온 건데 서구에서는 더 혹독하고 더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더 속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 트릭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낚기 위해서 하는 네. 함정 취재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들어왔으면 그 개념대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 외국에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괜찮고 이중잣대다. 한국에서는 뭐 조금이라도 남을 속이면 이거는 취재윤리 위반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좀 되게 이중적이죠. 어떤 취재 기법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강진구 기자님 오셨으니까 네. 통일교로부터 네. 주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도 의원이 주말에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강릉 지역 사업가와 골프를 치고 있는 현장이 포착돼서 논란이 네. 일고 있습니다. 네, 네. 해당 영상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네, 강진구 기자님 네네. 지난주 화제의 특종이 나왔습니다. 네. 일명 권성동 복면 골프일 텐데 이 네. 취재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사실은 요 앞전에 그 양평여주의 김성교 의원 그 골프를 네. 그 회기 중에 네. 그 평일날 그거는 그 제보를 받고 한번 그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뉴탐사가 그 골프 잠입 취재 전문 매체로 생각을 하셨는지 네. 일단 이 저희한테 제보가 왔어요. 제보로는 사실 이제 권성동 의원 외에 한 명이 더 추가로 온다고 네. 했었는데 네. 근데 두 사람이 사실 별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 그래서- 권성동 의원과 그 예, 다른 예. A. 그래서 제보가 왔을 때는 이건 약간 좀 부정확한 제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반신반의 하면서 저희 이제 취재진들을 보냈었는데 네. 놀랍게도 권성동 의원이 모습을 보였는데 네. 라커룸 안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이 달라졌다. 페이스 오프가 돼가지고 나오는 네. 바람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취재할 때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날 뭐 그 의원이 골프를 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네, 그렇죠. 접근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말끔히 씻어줬어요.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얼굴을 복면 사실상 복면처럼 네. 다 가리고 나타나서 복면 가방으로 나타났죠. 예. 그 스스로 자신이 그날 골프를 친다는 것 떳떳하지 않으니까 얼굴을 가렸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제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일요일에 골프장 잠입 취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취재 윤리하고 맞닿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가 추구하는 건 진실을 밝히는 거고 아까 알베르토 까미가 이제 기자 시절에 했던 얘기는 내가 부끄러운 건 오롯이 진실을 다 밝히지 못하는 거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저기 취재 현장에 잠입할 때는 당연히 이제 골프장 이용객으로 네. 예, 복장을 갖춰 입고 네. 예, 이용객처럼 이렇게 하고 퍼터도 하나 들고 네. 그래서 그 왜 골프 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골프 그 티업하기 전에 그 보통 그 대기 장소에서 골프 저기 퍼팅 연습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차로는 그 클럽 하우스에서 골프 이용객으로 가장을 해서 네. 뭐 그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그 입구만 주시하고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이 나왔고 나타났군요.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이제 동선을 따라서 쭉 같이 뭐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 라커룸 안에까지 아. 예, 같이 이제 들어가서 예, 그 옷을 이제 그 하고 페이스오프하는 과정들을 다 이제 지켜보고 근데 아마 본인은 퍼팅 연습장까지는 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김성교 의원이 퍼팅 연습장 이용하다 그대로 털렸거든요. 근접 거리에서 아마.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 저희가 앞서 그 한번 취재하면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예, 그대로 그 카메라에 온전히 권성동 의원의 그 몰래 골프 장면을 구사님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몰래 골프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그 복면을 벗은 모습까지도 찍혀서 확실히 대조가 돼서 인상 깊었는데 네. 장희수 기자님은 이번 취재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물어보세요. 네. 직접 네. 못 가셨을 거 아니에요. 얼굴 때문에 노주 알아볼 수 있어서. 그렇죠. 김성교 네. 골프 때는 제가 직접 갔었고 이번에는 저거 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네. 저희 PD 2명을 잠입을 두 명을? 했죠. 예. 두 명 촬영이 굉장히 이런 취재가 어렵거든요. 아, 네. 나타나도 몰카로 찍어야 되니까 네. 그 화면 각도나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 잘 안 또- 찍힐 수도 있죠. 예, 저도 많이 해봐서 하는데 따라다니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의심해요. 쟤 왜 자꾸 나 따라다녀? 아, 그러겠네요. 네. 그렇잖아요. 네. 골프장에서 따라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각자 이제 라운딩 하면 되니까. 네네. 예, 근데 굉장히 그 영상을 담은 솜씨나 근데 모든 게 맞아 떨어진 게 이제 저는 딱 저거 보고 아 나는 앞으로 빨간 바지는 입지 말아야겠다. 타겟이 될 수 있다. 네, 너무 네, 튄다.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몰카 취재는 좀 많이 해봤거든요. 아, 많이 네, 해보셨구나. 네. 그래서 저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사실 또 골프 복이라는 것이 이게 네. 겨울에 쉽습니다. 외투가 많으면 맞아. 외투 안에 좀 숨길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여름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옷이 얇으니까 이제 숨기거나 하기가 되게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 할 때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얼마나 고민도 많이 했을까 싶었는데, 근데 저거를 답사를 안 하시고 바로 하신. 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그 전날 이제 제보가 오는 바람에 아, 전날 제보가 네. 왔군요. 보통 저러면은 답사를 한번 가거든요. 왜냐면 동선이랑 어디서 찍어야 각이 잘 나오는지, 미리. 뭐 말씀하신 라커룸은 어디에 있는지, 네. 라커룸에서 나올 때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다 이제 동선을 짜야 되는데 안 짜고 하셨으면은 약간 진짜 천운이 따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천운이 따랐다. 네. 뭐 운도 따랐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앞서서 저희가 이 김성교 의원 골프 현장을 한번 잠입 취재했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아무래도 취재진 중에 한 명이 이제 골프를 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그 루틴을 거쳐가지고 그 골프 라운딩을 하는지를 아니까 네. 예, 항상 예상 동선을 그리면서 이제 취재를 할 수가 네, 있었죠. 철저한 준비 플러스 천운이 따랐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다만 이 없는데. 조금 어려웠던 거는 네. 그 전반 라운딩을 하고 그 클럽하우스에 딸린 조그만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식당 안에서 이렇게 복면을 탈의하고 다시 그 복면을 하는 걸 너무 근접거려서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쓱 밖으로 나가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 나가면서 찍은 거에 다행히 예, 잘 담긴 거. 잘 담겼어요. 진짜 그게. 천운이 따랐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이렇게 네. 촬영하고 몰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몰라요. 가져올 이게. 때까지는 몰라요. 네, 가져올 때 이거 열어볼 때까지 모릅니다. 네. 그래갖고 취재진들은 잘 정말 찍혔는지. 네, 정말 두근두근하면서 이거 그렇죠. 확인하느라 바쁜데 네. 진짜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순간 다 환호성 지릅니다. 아. 취재진들은 이런 취재할 때. 예.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이런. 예. 그렇죠. 뭐 기자의 이렇게 애로사항을 예, 얼굴 아래 뭐 다리 뭐 이렇게만 찍혔으면 찍혔으면, 그렇게 아. 뭐 천장 찍힐 수도 있고요. 들어왔다는 기준이 결국에 얼굴을 얘기하는 그렇죠. 건성동 거군요. 얼굴이 들어야 되는데 아. 건성동을 나는 찍는다고 찍는데 옆 사람만 실컷 건성동은 찍었다. 없고 그럴 수도 있고 예, 뭐 이러니까. 예. 네, 대단하십니다. 무엇보다 근데 건 의원이 내 돈 내고 쳤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민영사 조치할 거라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권성동 의원이 저희하고 악연이 있어요. 한 4번 정도 그 이런 취재가 있었는데 네 번, 예, 네. 지금 뭐 4번 매번 민영사 소송한다는데 딱 한 번 소송을 걸었고요. 아, 실제로 건 건 한 번이다. 예, 그 소송은 결국은 검찰에서 불기소해서 뭐 항고하고 재정 신청까지 가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저희는 뭐 그냥 이 권성동 의원이 저희 고소를 해주면 환영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그 권 의원의 주장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자기 돈으로 골프를 쳤다고 하니까 저희가 취재 현장에서는 본인이 프런트 가서 결제하는 걸 보질 못했고 네. 심지어 프런트 데스크 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권 의원이 있는 카트는 권 의원 제외하고 나머지 2분이 계산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직원까지 확보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권 의원이 저희를 고소를 해주길 바랍니다. 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 네. 저는 이제 두 분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뭐 심층 아니면 탐사 취재를 하다 보면 민영사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잖아요. 좀 어떠세요? 기자들이 실제로 많이 압박을 느낍니다. 근데 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귀찮은 정도. 아, 역시 귀찮은 베터랑은 다르군요. 귀찮다. 네, 민영사 그냥 따위. 나가야 되니까 뭐 이제 조사받으러 나가야 네, 되니까 그쵸, 좀 그쵸. 귀찮은 정도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걸거나 말거나 별 신경을 안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좀 특이한 경우고 기자들은 소송 걸리는 거를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죠. 그래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나 민영사 네. 받으신 저는 이제 뭐 언론중재위원회는 많이 걸렸고 이제 민영사는 걸렸다가 취하당한 적은 있는데 이게 귀찮은 게 조사 나가는 것도 귀찮지만 변호사님들이 숙제를 많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취재 내용을 정리해주고 뭐 이제 만약 몰카를 찍었으면은 몰카 영상도 이제 네가 말한 게 진실이 맞는지를 또 정리해주고 네네. 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은데 이게 또 그만큼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이 병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점에서 기자들이 많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또 반가울 때도 있어요. 아까 강진구 선배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맞다고 보도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하거나 할 때 네. 이제 뭐 허위 사실이라거나 이러면서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본인이 이걸 허위 사실이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렇죠. 입증을 그럼 본인이 해야죠. 또 여러 자료를 내야 될 텐데 네. 이 자료가 또 그 좋은 보도의 소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오히려 네. 소스가 된다. 네, 아니면 또 본인은 예상치 않았는데 재판 가니까 법원에서 갑자기 문서 제출 명령 내리면서 야 이것도 내봐 하면 이제 양측 다 갖게 되잖아요. 네. 이게 또 좋은 소스가 돼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측에서도 좋은 네. 보도를 위한 그런 자료를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다. 민영사 소송이 그 자신이 기사의 보도에 그를 완성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아, 보도의 완성. 네, 그래서 위한. 수사와 재판은 또 다른 취재의 연장선상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죠. 역시 베테랑은 다르십니다. 네. 네.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연결고리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직접 또 취재를 하셨으니까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갔을까요? 강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지난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그 통일교 관련 제보를 받았었는데 그때 제보 내용이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을 하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받았던 제보 내용은 뭐냐면 대선이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김건희가 한학자가 있는 천정궁에 가서 직접 한학자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했고 네. 한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딱 한 가지 조건, 네. 일본하고 관계를 풀어라. 네네. 요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롯데 호텔에 그 통일교 교계 지도자들 100여 명 되는 사람들 다 불렀대요. 네. 다 불러서 이번 대선은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한학자 총재의 교시가
그 통일교 전체 교구에 다 문자로 하달이 되면서 네.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대선의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했다 이런 제보를 지금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도 나온 걸 보면 대선뿐만 아니고 이미 경선 과정에서도 통일교도들을 이제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네네. 경선에도 개입을 했다고 하고 그쵸. 또 이 선거 과정에서 또 그 권성동 의원 통해 가지고 또 굉장히 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큰 거. 거의 제가 볼 때는 통일교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운명 공동체처럼 운명 예, 뛰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기자님들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기자의 촉이라는 게 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탐사 취재 많이 하셨으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통일교 이 유착 관계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통일교가 정치권과 문제가 된 사실 일본이 더 먼저인데 일본이 그쵸 그쵸 아베 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뭐 통일교한테 돈을 많이 받고 통일교 행사에도 많이 가고 네. 뭐 이래서 한 번 옛날에 무슨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 아베 그 전 총리 그 사건 이후에 네 그쵸 그 아들 또 총격범이 또 이제 뭐 통일교 얘기를 네. 하면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어쨌든 권성동 의원만 나왔지만 사실 이런 그 통일교라는 단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상 네. 권성동 의원만 이렇게 타겟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나올 것이고 그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좀 더 국민의힘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네. 당시 기준으로 네.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의심을 멈출 수는 없긴 하죠. 당시 지도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을 때 지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계일보를 한 3년 다녔는데 네. 세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거기가 이제 통일교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게 외부의 시선과는 다르게 통일교 재단이 세계일보 운영에 그렇게 별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네. 기사 쓰고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언론사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게 이제 문성명 총재가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씩 압박이 재단에서 들어오는 게 재단 행사를 할 때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을 되게 안 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치부 기자들을 되게 좀 짜요. 제가 유일하게 느낀 거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통일교가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로부터 사이비 종교라는 시선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되게 벗어나고 싶어 해서 이제 제도권 종교로 비춰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게 가장 좋은 게 이제 누가 봐도 지명도 있고 인지도 있는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통일교 행사에 와서 얼굴 비추고 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걸 되게 그러니까 되게 정치권이나 이런데 권력에 줄을 대고 싶어하는 속성이 좀 있더라고요. 있죠. 통일 그 세계일보 그거에 관여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제보를 받았던 게 그게 아마 많은 기자들이 제보를 받았을 텐데 그 한학자 여사가 라스베가스에서 수백억 원대 네. 그 도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자료를 그때 제보를 받아서 받아봤는데 자료가 진짜 구체적이에요. 액수가 다 나와요. 그러면 얼마 땄고 얼마 잃었고 누가 와서 했고 한학자만 한 게 아니라 통일교 재단 간부로 보이는 아주 매우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계좌 열어놓고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에 거네요. 가깝죠. 그거는 그 접근에 그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제보자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통일교 재단 내에서도 굉장히 고위층인. 왜냐면 네. 한학자나 통일교 고위층 사람들이 비밀 계좌 열어서 그 얼마 빼고 인출하고 다시 얼마 따서 넣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게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는데 당연히 또 한학자나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거 덮어야 되는데 그때 뭐 경찰에서 수사한다 만다. 근데 결국 또 안 했죠. 수사하다 후지부지 됐고. 통일교는 뭐 당연히 이런저런 이유로 권력에 줄을 대고 싶어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권성동만일까? 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권성동 말고 다른 또 친윤이나 실세들 많은데 그렇고 저는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김건희가 참 대단한 게 네. 사실상 윤건희 정부에서 진정한 의미의 대종교 통합을 이뤘다라고 보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기독교, 신천지, 통일교가 국민의힘으로 다 녹아들어서 위아더 월드가 됐거든요. 위아더 월드. 신천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신천지도.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신천지가 뇌물을 갖다 바친 거는 안 나와서 약간 논외긴 한데 그렇죠.
신천지도 똑같이 움직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가 집단으로 이 그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고 네.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게 신천지 내부에서도 계속 네. 그 의심을 사는 사람들이 또 제보를 주고 그래서 그렇죠. 보도가 있었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뭔가 뇌물 이런 게 또 나오거나 이 당원 가입 명부 이런 게 또 이제 좀 수사가 좀 더 구체화돼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많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강진우 기자님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말씀드린 권성동 국힘 통일교 우리가 유착관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네. 좀 후속 취재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후속 취재 계획은 뭐 특검 수사 방향하고 뭐 거의 비슷할 텐데요. 네. 지금 대선 과정에서 이제 통일교의 이제 조직적인 개입 그리고 정치자금 제공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대선에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정책 그 결정 과정에 그 관여했는지 우선 저희는 아직 언론에서 살짝 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실을 이제 용산으로 이제 이전할 때 원래 천공 뭐 이런 개입설들이 있긴 네.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사실 통일교가 이미 그 서울 교구를 네, 용산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한학자가 그 서울 용산은 그 뭐 하나님의 모를 뭐 정기를 받는 뭐 곳이다. 여기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가 모이는 곳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 것도 사실상 통일교의 입김일 아.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천공과 건진법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통일교 개입으로 용산 이전이다 그렇게 보시네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많이 보도가 나오는 이제 뭐 캄보디아를 비롯한 이제 그 ODA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통일교의 해외 사업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윤석열 그 정부에서 통일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사실 통일교판 국정농단 통일교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 수사도 그렇고 뭐 기자들도 관심 갖고 취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일교판 국정농단 오늘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세 분의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